시장의 핵심 이슈,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레이더 시간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바쁘네요. 네, 오늘 또 이제 끝까지 외신을 보시다가 또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사실 샘 올트먼이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핫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김종학 특파원도 이야기를 다뤄주셨는데 사건의 전말을 김종학 특파원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 신인규 기자님은 다른 각도에서 내용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이 강제 해임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적한 샘 올트먼이 오픈 AI로 다시 좀 올 가능성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챗 GPT의 아버지죠. 그래서 오늘 웬만한 외신이라든가 국내 뉴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가 있는데 샘 올트먼의 깜짝 해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적까지 오늘 뉴스토픽을 이분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외신으로부터 나오는 소식은요. 최신 소식 보면은 샘 올트먼이 오픈 AI에 대한 애정 자체가 크고 그래서 만약에 샘 올트먼과 함께 이 회사를 나가게 된 공동 창업자 그렉 브룩맨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두 사람을 해고한 나머지 오픈 AI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물러나 준다면 우리는 오픈 AI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안 내부에 오픈 AI의 그 임직원들이 굉장히 크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끝을 맺는다면 이번 사태로는 오픈 AI로서는 역으로 AI 개발 속도에 제한이 좀 없어지는 박차를 가하는 어떻게 보면 역쿠데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샘 올트먼을 해임한 기존 이사회 세 분의 면면들 보면요. AI가 이 미국에서 사실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긴 한데 AI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게 인류한테 좋은 일인가? 라는 의문을 좀 갖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류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속도를 조금 적절하게 조절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일 자체가 오픈 AI와 오픈 AI의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정확하게는 샘 올트먼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를 보여준 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이 대형 스타가 스포츠 스타가 이적할 때 같은 일들이 지금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뭐 쉽게 말하면 메시가 어디를 갔다 다시 오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AI 슈퍼스타의 이적 사과라고 해야 될까요? 외신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수를 들어 올렸다. 그거 샘 올트먼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증시를 들어 올렸던 AI 테마를 이 샘 올트먼이라는 한 사람이 다시 환기시키는 일이 된 것도 한편으로는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진짜 그럴 수가 있겠네요. AI가 이제 워낙 또 우리 시장에 스며들었다 보니 좀 잠잠했는데 이번 샘 올트먼의 마이크로소프트 이적 소식 속에 다시 한번 글쎄요 AI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시총 2조 8천 달러에 바짝 다가간 만큼 조금 넘었어요. 마지막에 시외에서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추이 또 오픈 AI를 비롯해서 샘 올트먼의 행적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 확인해 보았고요. 두 번째 소식은 환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간밤 달러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간밤 달러가 더 약해졌어요. 네. 달러 인덱스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도 0.45% 정도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3.48, 4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달러화의 가치가 2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달러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 1300선 깨진 게 어제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달러가 지금 과매도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이런 과매도 얘기 조금 더 나오면 그때 바닥이 형성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달러가 과매도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달러 가치의 하락 요인은 좀 어디에서 꼽아볼 수 있을까요?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그때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CPI 데이터나 최근 나오고 있는 경기 지표를 보면 미국의 경기 둔화를 예감을 하게 합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실시간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추적하는 GDP 나우 보면요. 4분기 성장률 전망은 기존 2.2%에서 2%로 내려갔고요. 실업률 상승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승세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미국의 경기가 조금 식고 있구나. 이게 연착륙일지 경착륙일지 아니면 침체일지 이걸 따지는 건데 만약에 이런 방향들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런 방향들이 경제지표 둔화를 의미하는 지표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이 정점이고요. 이르면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디를 보면 되냐면 페드워치라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연방 기금금리 시장에서 나오는 돈의 흐름 보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이 가운데 가장 강조된 것이 5에서 5.25%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25bp 현재 금리에서 내려온다는 거고 이때가 언제냐? 내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오. 시장에서는 당초에 뭐 6월 정도 되어야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이거 조금 당겨서 내년 5월까지 금리 인하 되지 않을까, 5월엔 되지 않을까, 그리고 3월에도 사실은 기준금리 25bp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 6월에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당겨진 시기 내년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화 약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까요?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국내에서 이 달러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는 약간 안 좋은 소식이고요. 뭐 저희 같이 이제 원화 채굴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소식인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은 조금 더 하락세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있었던 대로 오늘 설명드린 대로 달러 가치의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환율은 결국 다른 나라 화폐 대비 우리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니까요. 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지역의 경제가 생각보다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곳들이 늘었습니다. 무디스입니다. 무디스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 시장의 예상에 없던 일을 하나 있어요.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네. 포르투갈도 되게 전통적으로 힘든 나라인데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힘든 나라라고 하는데 포르투갈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2단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얘기 좀 보면은 중국이요 지금 계속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중국이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이게 사실상 기준금리인데요. 이거 석 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은 시장에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관측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금리를 안 내려서 상대적으로 환율 방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안에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중국이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거를 통해서 시장에 돈 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 사이에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03.5, 103.4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추이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각종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소식이죠. 횡재세 대신 상생금융을 선택한 은행권 소식입니다. 자, 금융당국이 어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났다라는 소식이 일단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간 겁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의 상생금융, 왜냐하면 지금 은행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도와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다시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죠. 명분을 갖고 있어서 상생금융의 압박 수위를 굉장히 좀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면서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자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에 대해서 압박을 조금 더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채찍을 줬으면 당근도 하나 줘야겠죠. 그쵸? 횡재세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횡재세 도입, 이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은행권들이 자체적으로 지원안을 늘리는 것을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영업자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데 정말 서민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은행권의 상생금융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자를 좀 깎아주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지금 대출할 때 5% 넘어가고 뭐 많게는 7%까지 합니다. 이런 금리들을 어떻게 좀 페이백을 한다든가 네. 이미 지금 금리가 정해졌다면 그렇게 이자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에서 초점을 맞춰줄 것 같고요. 그리고 횡재세 논의, 그러니까 횡재세 법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권이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재세 법안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 초과 수익을 통해서 올해 은행들이 뭐 토해낸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토해낼 그 돈의 단위가 한 2조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맥시멈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은행권이 실제로 스스로 내놔야 될 이 상생금융 가이드라인도 조단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융권들이 연내 조단위 지원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시장의 관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좀 민생 법안 또 민생 상생 금융안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레이더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